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영. 이제 그만 잊으세요, 어머니. 본인만 힘들잖아요. 세상에 그런 기적은 없어요. 하지만 몇 년이 흐른 후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 아이가 맞대요. 유전자 검사도 했답니다. 그렇게 변해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그 시간 동안 살아 있었을까? 분명 같은 아이를 두고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 어떤 사건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어린 아들. 그러나 해가 지고 밤이 오고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에 나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흔적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끝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한할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기다림을 선택했고 그 기다림은 어느 날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유전자까지 일치하는 아들이 맞는데 말투도 표정도 분위기도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엄마 저예요. 그 말 뒤에 숨어있던 충격적인 진실은 사람들의 모든 말을 뒤집고야 말았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함께 해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날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직전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싸늘했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다녀오겠다며 밝은 얼굴로 집을 나섰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저녁밥은 집에서 먹겠다는 아이였는데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구 집에 들렀겠거니 했고 조금 늦겠거니 했지만 자정을 넘기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가 실종됐다고 말하는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도 차분했습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엔 숙제 노트와 잘 쓰던 펜이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엔 그날 입고 나갔던 자켓에 다른 색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이불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베개를 두드렸습니다. 그 방에서 아들의 냄새가 사라질까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봐 매일 조심스럽게 지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잊으라는 말도 기다리지 말라는 말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어머니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흘렀고 계절은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 하얗게 박힌 세월의 흔적도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가끔씩 꿈속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하고 부르던 목소리는 여전했고 그 눈동자는 또렷했습니다. 꿈에서 깨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가 여전히 어딘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창으로 부드럽게 들어오던 시간이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문을 열었을 때 마른 얼굴에 길게 자란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이 열리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 손끝이 저릿해지며 피가 도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손을 꼭 잡고 시장을 걸었던 그 눈동자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너무도 생소한 채취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고,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 수녀였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건 얼마 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가족을 찾고 싶었다고, 매일 자신이 떠올라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오랜 기다림 끝이라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늦었죠라는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혼란은 한꺼번에 밀려왔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밤 어머니는 아들의 방에 글을 들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고 머리맡에 물을 놓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앉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아이가 정말로 자신이 기다려온 아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슬픔의 시작일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어딘가 어색했고 목소리도 기억 속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분명히 닮아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어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어머니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아들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마에 난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마치 사고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이불을 고르고 베개를 다듬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재훈이 맞니? 그 말은 그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심장은 크게 울렸습니다. 기다림은 늘 믿음과 불신의 사이를 오갔습니다.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절망과 싸워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완성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침이 되어서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히 아침을 차렸고 식탁 위엔 미역국과 김치, 달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메뉴였지만 그는 식탁 앞에 앉아 멈칫했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다 만드신 거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었고 고지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방으로 돌아갔고 어머니는 부엌 정리를 마친 후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경찰서의 담당 형사였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실종됐을 때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재훈이가 돌아왔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신원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아들은 그에 대해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되찾게 된 계기, 머리를 다친 후 수녀원에서 지냈던 시간, 그리고 자신이 재훈이라는 걸 확인한 방법까지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단정짓지 못한 채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어머니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확인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엄마가 그냥 확인만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샘플은 금방 채취되었고 결과는 며칠 내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 며칠은 고통스럽게 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그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침착했지만 무언가를 조심스레 숨기는 듯한 태도가 간간히 보였습니다. 가끔 창밖을 오래 바라보거나 휴대폰 없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재훈이라면 이토록 낯설 수는 없는 것이고 가짜라면 어떻게 이런 눈빛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오래된 실종 전단지를 꺼내들었습니다. 거기엔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금 옆 방에 있는 남자와는 너무도 다른 순수한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어딘가 아주 작은 흔적이 지금의 그와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이라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느리게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낡은 시계를 바라보는 일이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몸이 번쩍 놀랄 만큼 예민해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벨소리를 3번 이상 울리게 두는 일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5해 전 아들이 처음 실종됐을 때와 꼭 같았습니다.
그때도 이토록 간절했지만 끝내 울리지 않았던 전화는 이번에는 결국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검사를 맡은 의료기관의 상담원이었습니다. 그는 간결하면서도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검사의 결과 유전자는 99.9% 일치한다고. 그 아이는 분명 어머니의 친자였습니다. 수화기를 놓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멀찍이 서 있던 아들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진짜 제가 맞았네요. 그 목소리는 이제 조금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낯선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과학적으로, 피로. 모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반신반의한 채였습니다. 이유 없이 그의 말투와 손짓 하나하나가 어색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과 오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수녀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처음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간병하던 수녀가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이름으로 몇 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이 차분하고 평화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종종 어릴 적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 따뜻한 밥상, 노란색 담요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네가 어릴 적 제일 좋아했던 담요가 노란색이었어. 끝자락에 곰돌이 자수도 있었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담요를 자주 봤어요. 꿈에서.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었지만 오랜 시간을 뛰어넘는 연결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그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그의 방을 정리하다 우연히 서랍 속에서 하나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노트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거기에 적힌 글씨는 조심스럽게 눌러쓴 듯 단정했습니다. 엄마가 날 잊지 않길 바란다. 만약 돌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엄마의 아들 재훈. 그 글씨는 명백히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실종되기 전 학교에서 자주 쓰던 공책의 일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손끝으로 종이를 문지르며 그가 이 글을 남기던 순간의 감정을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방에 있는 그 남자가 이 글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보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 노트를 식탁 위에 꺼내두었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던 그가 종이를 발견하고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종이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이 글 어릴 때 쓴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맡긴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 사람이 나를 데려간 것 같기도 하고. 그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재훈이라는 사실은 확실해졌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퍼즐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아이를 데려갔고 왜 돌려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것인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단지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의심, 사랑, 고통, 모든 것이 걸려 있었고 이제 그녀는 그 마음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야 할 차례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심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켠이 계속 먹먹해졌습니다. 분명히 피 한 방울 다를 것 없는 친자임이 밝혀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의 눈빛엔 어릴 적 천진함 대신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는 조용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대신 북엇국을 끓였고 반찬은 단출했습니다.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침묵이 흘렀고 오직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하나 둘씩 나고 있어요. 확실치는 않지만 무섭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수저를 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차가운 골목, 희미한 가로등 불빛,
그리고 낯선 손길. 그의 기억은 마치 조각난 사진처럼 흐릿했지만 분명 어떤 사람과 함께 어딘가로 끌려간 장면이 어렴풋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다르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윤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도 낯설었고 동시에 불안감을 자극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감추고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아들의 외출을 핑계로 방 안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미안함이 앞섰지만 그녀는 이 낯선 친밀함의 실체를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옷장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옷가지와 수녀원에서 보낸 듯한 몇 장의 엽서가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종이도 오래되어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처음 몇 장은 수녀원에서의 생활에 대한 단상들이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성당의 종소리, 함께 생활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특징,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짧은 감정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글은 불안정해졌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소리가 있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 엄마라는 말. 하지만 그게 정말 나를 부르는 소린지 모르겠다.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 정말 이 삶이 내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 이름이 진짜일까? 아니면 누군가 내 과거를 지우려 한 건 아닐까? 그 순간 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며칠 후 어머니는 아이에게 말없이 사진첩을 건넸습니다. 어릴 적 가족 사진,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아이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하나씩 응시했습니다. 몇 장 앞에서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시선을 따라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유치원 발표회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 작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고 뒤에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 기억나요? 옆에 있던 아이요. 이름이 정호였어요. 어머니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아들의 유치원 친구였습니다. 실종되기 며칠 전에도 함께 놀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이름은 한동안 입에 올린 적조차 없었기에 이 아이가 기억해낼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어머니의 마음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무언가 더 기억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그 기억이 고통스러운 진실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재훈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졌지만 그가 지워버린 기억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를 이제 그녀도 알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과거로부터의 실마리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진실의 조각들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두려웠지만 끝까지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잠잠히 아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강제로 꺼낼 수 없는 것이었고 오히려 조급하게 다그칠수록 깊숙이 숨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마치 결심한 듯 어느 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따르며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아주 선명한 꿈이었어요. 내가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길 끝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남자가 있었어요. 낯선 얼굴인데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집에 못 간다고 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꿈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는 그 이야기에서 어머니는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그날 해가 지고도 오지 않던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던 밤에 느꼈던 공포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가 나를 윤재라고 불렀던 것까지 기억나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너한테 뭔가 시켰니? 아니면 말하지 못하게 한 거니?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그 사람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숨어 있는지를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그의 눈은 어린아이의 순수함 대신 어른의 조심성과 깊은 피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겪기 어려운 정서적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겼고 그 시간 동안 그는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조용히 아들이 떠올린 단편적인 기억을 전했습니다. 형사는 진지한 얼굴로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인물 확인이 어렵지만 그 아이가 말한 윤재라는 이름과 함께 차에 태워졌다는 진술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혹시 당시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중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조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돌아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찰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자료를 정리했고 몇 가지 기록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의 기억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고 그것은 동시에 위험의 그림자도 함께 되살리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고 무언가 다짐한 듯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저도 알고 싶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가자. 이제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다시 찾은 아들과 함께 진실을 향한 걸음을 내딛기로 한 그 순간 집안은 오래간만에 따뜻한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숨결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리고 어쩌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어두운 비밀이 도사리고 있음을 어머니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마주한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기억을 입 밖으로 꺼냈고 함께 진실을 찾아가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 작은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그가 방을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고 현관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급히 신발을 챙겨 나선 어머니는 골목 끝까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은 휴대전화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시간에 왜 나왔니?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 그 대답은 어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의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의 불빛이 꺼지기 전 화면을 봤습니다. 거기엔 저장된 이름이 보였습니다. 형.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내 무거운 표정이었고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물을 내어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이라고 저장된 사람 누구니?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뒤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흐릿한데 어렴풋이 늘 옆에 있었어요. 제가 윤재라고 불릴 때 그 사람도 그 이름으로 저를 불렀어요. 그럼 그 사람이 널 데려간 거니?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듯 물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날 어디론가 데리고 갔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마치 가족처럼 행동했어요. 그런데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자신을 윤재라 부르는 누군가와 함께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이라 부를 수 없는 형태의 연민이나 집착 속에서 아이는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뒤엔 다시 돌아왔지만 늘 같은 인물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에게 그 인물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형이라는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수녀원 시절의 기록들. 경찰은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연락하고 있던 남성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어린 시절 가정폭력 피해자였으며 보호시설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라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던 마지막 시설에서 윤재라는 이름의 남자아이도 실종되었으며 그 아이가 바로 그녀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고 진술한 적은 없었지만 당시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멈춘 채 경찰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그것도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오도록 강요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그의 방문을 두드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기억해내지 못하더라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이제 여기 있다는 거야. 엄마 옆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엔 말 못할 피로와 슬픔이 맴돌았지만 어머니의 말에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본 사람처럼.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남자, 그의 형이라 불렸던 인물은 여전히 밖에 있었고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아들을 다시 어딘가로 데려가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은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잠도 더 깊이 자는 것 같았고 식사도 천천히나마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켰고 그 또한 예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차분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 서랍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탁한 목소리로 쏟아내는 한마디. 없어졌어. 분명 여기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흐트러져 있었고 아들은 서랍을 열어젖힌 채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가 묻자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편지가 있었어요. 예전에 썼던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쓴 거였는데 제가 꼭 간직하고 싶다고 했던 건데. 그가 찾던 건 바로 그날 어머니가 본 그 노트 조각, 오래된 일기의 일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그 글을 본 후 안방 서랍에 따로 보관해 두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에게 직접 보여주는 게 맞는지 고민했던 글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그걸 잃어버렸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기억을 되찾는 실마리로 삼으려 했던 유일한 조각이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두었나 봐. 나중에 같이 찾아보자. 어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증거이자 잊히지 않으려는 간절한 외침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그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아들의 손에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네가 쓴 거라면 이제는 내 손에 있어야 맞을 것 같구나.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손이 떨렸고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글을 읽었습니다. 눈으로 한 글자씩 짚어가며 조용히 천천히. 그러다 어느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노트 아래 적힌 글귀는 이랬습니다. 누군가 나를 데려간다 해도 엄마는 분명 날 찾을 거야. 난 엄마 아들이니까.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입술 사이로 작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았습니다. 그토록 차갑게 굳어 있었던 그의 몸이 서서히 어머니의 품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길러졌든 어떤 이름으로 불렸든 그는 결국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없었고 화면엔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섬뜩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겁니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을 거의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래를 통보하듯 일방적인 말투였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어디도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짧은 침묵 후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는 돌아갈 겁니다. 결국 기억해낼 테니까요. 그리고 나한테로 올 겁니다.
통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전화기 너머 남겨진 정적 속에서 어머니는 손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위협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방문 앞에 앉은 채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전화 속 인물이 정말 아들의 일부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면 나는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기억이란 건 시간을 들여 되살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아이가 윤재로 살아온 시간은 그녀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고 그 안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감정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자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씩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고 가만히 앉아 과거의 기억을 퍼즐 맞추듯 떠올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지켜보며 그가 자신을 잃지 않도록 조심스레 옆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곧 올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에요. 그 사람이 절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근데 정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좋아요. 아주 어릴 때 기억이 조금씩 떠올라요. 엄마랑 손잡고 걸었던 시장, 국밥집 냄새, 그리고 추운 날 가슴에 안겼던 기억도요.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에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감정이 실려 있었고 어머니는 그 숨결의 무게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그림자가 집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방범 카메라엔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골목 어귀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가는 모습이 찍혔고 그 영상을 경찰에 전달하자 그들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데려가려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의 권유로 문과 창문에 보강장치를 설치했고 아들에게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딘가 죄책감에 가까운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그는 식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모를 때 날 보호해준다고 했어요. 자신도 어릴 적 버림받았다고 그래서 우린 서로 필요한 존재였다고 했죠. 그 말은 한동안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데려간 사람이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어쩌면 상처받은 아이였고 함께 상처를 지닌 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관계였다는 것. 그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 속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왜 쉽게 분노하거나 거절하지 못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수용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있었고 아들의 삶을 앗아간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든 아들의 삶은 돌려받아야 했고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노트를 꺼내 들고 몇 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 옆에서 바라보다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기려는 문장 하나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쓰던 펜 끝이 멈추자 그는 노트를 접어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만약 제가 다시 기억을 잃게 된다면 꼭 보여주세요. 어머니는 그 노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속엔 그의 진심이 그리고 자신을 향한 마지막 약속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집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겉봉엔 단 하나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 그 단어는 어머니의 손끝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어둠이 완전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순간 어머니는 알 수 없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낡은 종이의 감촉, 그 위에 눌러쓴 잉크의 번짐까지 모든 것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뜯지 못한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은 말라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고 일정한 간격으로 써내려간 문장들 속에서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점이 더 무서웠습니다. 윤재야, 네가 돌아간 줄 알았다. 그래서 모든 걸 놓으려 했는데 아직 넌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아.
그곳은 너의 진짜 집이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한 시간을 잊으면 안 돼. 그곳은 거짓이야. 그 여자도 그 이름도. 넌 내 것이었어. 그때도 지금도. 편지는 그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 속에 담긴 억압과 집착은 공기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쥔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라는 표현은 분명 자신을 의미했고 아들을 부정하며 그를 다시 끌어가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이 편지를 경찰에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종이를 받아들며 표정을 굳혔고 문장 속에서 위협의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형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명백한 위협입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검토하시고 가정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사람 절대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러나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그녀의 두려움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어머니의 눈빛이 바뀐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물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 있었죠?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게 편지가 왔어. 그 사람한테서.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널 지킬 거야.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는 그의 눈동자 속에 스스로조차 정리하지 못한 혼란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닌 오래도록 각인되어 버린 죄책감과 책임감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그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함께했던 세월 동안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존재였기에 감정의 복잡한 뿌리는 쉽게 끊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공원 근처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상황을 겪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자신이 너무 순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에 즉시 실종 신고를 넣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그 사람을 찾아간 것이며 그것은 분명 무언가를 끝내기 위함일 것이라고. 그날 밤 어머니는 그의 책상 위에 남겨진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짧은 문장이 손글씨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 이번엔 내가 지킬 차례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머니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그 어두운 기억과 마주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용기를 믿어야 했지만 동시에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시 외곽 오래된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아들은 서 있었습니다. 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선 희미한 전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발끝을 살짝 떼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의외로 정갈했습니다. 오래된 책상, 몇 개의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 모든 것이 몇 년 전과 거의 바뀌지 않은 채였습니다. 기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한쪽 구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카락, 수척한 얼굴, 그리고 변함없는 눈빛. 그는 웃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왔구나, 윤재야.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불렀던 이 자신이 긴 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이름을 되뇌던 목소리. 그러나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재훈이야. 그 말에 처음으로 남자의 눈빛에 미세한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가 가진 고요함의 본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감정 없이 조용했던 그 표정 속에 무언가 갈라지는 듯한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아니야. 너는 윤재야. 우리가 함께 있었잖아. 기억나지?
넌 나를 필요로 했고 나도 널. 그건 네가 만든 세계였어.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를 윤재라고 믿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말이 끝나자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짧지만 무거웠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분노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널 바꿔놓았구나. 널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널 돌려놓았어. 원래 있던 곳에서 다시 부숴버렸지. 거기서 넌 살아남을 수 없어. 다시 나랑 가야 해. 그게 너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나를 지킨 게 아니야. 네가 날 가둔 거야. 내 외로움으로 내 고통으로 나를 묶은 거야. 난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아니었어. 순간 남자는 다가서며 그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시선은 단단하게 맞섰습니다. 내가 떠나도 이제 넌 괜찮아져야 해. 넌 더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고. 남자의 손이 점차 느슨해졌습니다. 그가 힘없이 손을 내렸을 때 마치 몇 년 동안 조각처럼 붙들고 있던 윤재라는 이름이 그의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너지듯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눈을 감은 얼굴은 지친 듯 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도 누군가 필요했지. 그게 나였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우린 각자의 자리를 찾아야 해.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경찰차의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어머니가 전해준 편지를 토대로 경찰은 그 위치를 추적했고 아들의 실종 이후 즉시 수사망을 좁혀왔던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그를 체포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지?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이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아.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데리고 사라졌고 창고 안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밖으로 나선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공기 속엔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속 무게는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어머니가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무너지는 듯 그녀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은 아직 없었지만 다시는 길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어머니와 아들은 말없이 같은 공간을 공유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숨결 속에 스며든 기억들이 그들 사이를 채우고 있었고 그 묵직한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어지럽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다시금 문득 사라질까 두려워 조심스러운 시선을 거두지 못했고 아들은 자신이 남긴 흔적들에 어머니가 고통받을까 두려워 조용히 자신의 방에 머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둘 사이엔 여전히 깊은 상처의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 강을 건너는 법을 서로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말라있는 그 손은 한때 그녀가 어릴 적 꼭 붙잡고 길을 건넜던 바로 그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인내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더 이상 무섭진 않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혼란과 두려움을 감추며 살아왔는지를 알기에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네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든 어떤 시간을 지나왔든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자를 적는 것도 오래 걸렸지만 이내 그의 펜은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글로 자신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한 기억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새로운 자신에 대한 기록. 그는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자신의 시간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그 글을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가 먼저 읽어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밤늦게 책상에 앉아 그 글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담겨있는 혼란과 공포, 작은 희망과 나지막한 그리움들.
그 모든 문장들 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거였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품은 채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 엄마가 내 손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머니는 책을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아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두 사람 모두에게 보내는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밖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공원까지만 나갔고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거리를 넓혔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스스로의 세계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나무가 많은 작은 산책길을 걸었고 그 길 위에서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나처럼 길을 잃은 사람을?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만큼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의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이 고통만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무언가로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책상 위엔 작은 팻말 하나가 놓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대를 이해합니다. 작은 글씨였지만 그 문장 하나가 전하는 힘은 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맨 앞엔 언제나 어머니가 조용히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바람은 한층 부드러워졌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금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내리는 커피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속엔 조용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이 이제 자신만의 생활을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고령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하며 조금씩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얼굴들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버거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단지 존재해주는 것, 자신이 누군가를 이해해준다는 감정이 삶의 동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돌아온 후 처음으로 혼자 시장에 다녀오던 날 문득 멈춰 서서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워 손에 꼭 쥐고 있던 장바구니의 손잡이가 손가락에 자국을 남길 만큼 세게 쥐어졌던 적도 있었는데 이젠 마음이 한결 느긋해졌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어머니에게 한 장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지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서와 간단한 자기소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한 번도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도 뭔가를 시작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는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보다도 그것을 건넨 그의 눈빛이 더 또렷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이어주는 진심의 표시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면접을 보러 갔고 돌아오는 길엔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면접관이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고 프로그램 합격 여부는 곧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수녀원에서 지낼 때 쓰기 시작한 그 노트는 이제 거의 마지막 장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펜을 들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나는 길을 잃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나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글을 마치고 나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말하지 않아도 아들의 속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얻은 가장 큰 위로이자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에게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그 종이를 들고 환하게 웃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상장보다 값진 증명서였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딛고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다시 내딛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에 자주 가던 국밥집이었고 가게 주인은 오랜만에 나타난 모자의 모습을 보고 반갑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따뜻한 국물 앞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자리가 참 낯설지 않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 자주 왔었어. 너 아주 어릴 땐 밥보다 무국만 4그릇이나 먹고 말이야.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엔 슬픔도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아이가 돌아왔구나.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뭇잎들은 하나둘 색을 바꾸기 시작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볍던 여름에서 차분한 색의 겉옷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창밖에 불어오는 바람은 선선했고 그 바람에 어머니는 유독 자주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을은 늘 그리움의 계절이었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움 대신 감사함이, 허전함 대신 따뜻함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이들과의 어색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모습도 있었지만 이내 특유의 진중함과 조심스러운 배려로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그의 태도는 교육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프로그램의 실습 중 그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살아가는 그 노인은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대신 고개를 돌리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 그 노인을 만났을 때 자신이 떠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 말없이 세상을 등지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노인의 곁을 찾았습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끌어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왜 맨날 와? 그 짧은 질문에 아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할아버지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요. 노인은 무뚝뚝한 얼굴로 코웃음을 쳤지만 다음 날은 자신의 작은 사진첩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들이었지만 그 속엔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사진을 넘기며 잊힌 듯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었어. 나도 예전엔 잘 웃는 사람이었지. 그 순간 아들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열리는 과정에 자신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오랜 시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작은 구멍을 내주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처럼 다정한 사람이 그 곁에 있어줘서 그분도 분명 마음이 놓였을 거야. 그 말에 아들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무언가를 지켜야겠다는 책임감과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자각이 그의 표정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교육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의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행사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단 앞에 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내 들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겠고 세상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제 이름을 다시 불러주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저는 다시 저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행사장 안엔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박수를 보내던 사람은 바로 맨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떨렸고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눈물이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넌 이제 괜찮니?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믿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오랜만에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반찬을 한가득 차려냈습니다. 식탁엔 웃음이 가득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깥엔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조용히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추억 속에 멈춰 있었던 시간들이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겨울의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지만 집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벽난로 없이도 뜨거운 보일러 없이도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머무는 두 사람의 마음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계절 속에서 두 사람은 더 자주 마주 앉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엔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웃음 섞인 순간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자신이 돕던 노인분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세가 그리 가볍지 않다는 말에 그는 가방을 챙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창가에 누워있는 노인은 그를 보자마자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넌 참 묘한 놈이야. 자꾸 네가 보이면 내 지난 날이 자꾸 생각이 나.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라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노인은 그의 손을 잡으며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화해하지 못한 채 흘러간 시간, 그리고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후회들. 아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위로나 조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까지 귀 기울였고 노인의 말이 끊긴 후에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이 연락을 받고 찾아오긴 했지만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고 그 자리엔 아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묵념하며 노인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함께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의 끝을 지켜볼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어머니는 그를 부엌에서 맞이했습니다. 식탁엔 따뜻한 콩나물국과 그의 어릴 적 좋아하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를 안아주었고 아들은 오래도록 그녀의 품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떠나셨대요. 고요하게. 그래도 네가 곁에 있어서 그분은 외롭지 않았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죽음이 단지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일기장이 아니라 작은 원고지에 글을 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조금씩 정리하며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설펐지만 진심은 문장마다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며칠 후 그는 그 글을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냥 누군가가 이걸 읽고 괜찮아, 나도 버티면 되라고 느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원고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종이 위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장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듯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꼭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괜찮아.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진심을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해. 아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누구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처럼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실종됐던 그날의 기억도, 오랜 시간 타인의 그림자 속에 살았던 날들도 이제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그는 자신을 만들어갔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사진을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담긴 평범하고 따뜻한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그 사진은 그의 첫 원고에 첨부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름은 재훈. 단 한 줄, 단 한 장의 미소로 세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길을 잃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찾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이름으로써 그는 스스로의 이름을 되찾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햇살은 더욱 희미해졌고 사람들의 걸음은 자연스레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집안만큼은 계절의 냉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언제나 은은했고 주방에서는 늘 국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수분과 음식 냄새가 벽지를 타고 흐르며 사람 사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정지된 시간 속에 갇힌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두 사람이 있었고 그날이 모여 하나의 삶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담백했습니다. 기억의 끝에서 다시 만났나. 200쪽이 채 되지 않는 분량이었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담긴 이야기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실종, 누군가의 절망, 그리고 누군가의 회복과 용서의 기록이었습니다. 출판을 위해 원고를 들고 한 동네 출판사 문을 두드릴 때 그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편집자는 긴 문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아들은 자신이 걸어온 모든 시간이 의미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 소식을 전했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숨죽인 웃음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이 인쇄되는 동안 그의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복지센터에 나가고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 들러 자신이 좋아하던 시집을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들 속에 은근히 감돌던 긴장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책이 세상에 나올 때 과연 어떤 반응이 따를지, 그리고 그 어두운 과거에서 다시 누군가 그를 찾아오진 않을지.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넌 잘한 거야. 진실을 썼고 진심을 담았어. 그건 어떤 말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야. 그 말은 어쩌면 그보다 더 두려워했던 어머니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주문 같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노출된다는 것, 그 속엔 단순한 자랑이나 성취감만이 아니라 다시 상처받을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아들의 눈빛을 믿었고 그를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이 세상에 나온 날 아들은 서점에 조용히 들렀습니다. 책은 그리 눈에 띄는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작은 독립서점 한쪽 코너에 단정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들고 한 장을 넘겼습니다. 제목 및 이 글을 기다려준 사람에게 그리고 끝까지 믿어준 한 사람에게 바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독자도 있었겠지만 아들과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려준 그 시간, 그 인내, 그 용기. 그 모든 것이 이 책 한 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책에 대한 작은 북토크에 초대받았습니다. 긴 무대도 아니었고 청중도 많지 않았지만 그는 조용히 단상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그 자리엔 중년의 여성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헤어진 사람 혹은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혹은 살아있는 누군가를 매일 기다리는 사람들. 그의 이야기가 끝난 뒤 한 여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계속 불러줬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을, 제 존재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에 작은 박수가 일어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건넨 신뢰와 사랑이 이렇게 또 다른 이들의 삶에 작은 파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는 그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젠 정말 안심이야. 겨울 하늘은 맑았고 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나란히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긴 이야기와 다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시간을 걷고 있었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신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엔 새로운 계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 초봄의 어느 날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책이 소문을 타고 온라인 독서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의 리뷰 한 줄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퍼져나간 그의 이야기는 점점 많은 사람들의 책상 위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 한 장 같다. 읽는 내내 내 아들 생각이 났다. 꼭 한번 안아주고 싶었다. 그런 글들 속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남긴 기록이 남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박수보다 깊은 감정이었고 그를 조용히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반응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때 그 아이를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과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자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지만 상처를 품은 채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들은 자신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간단한 국과 나물이 올라왔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음 책도 쓰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언제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던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어떤 이야기?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이들의 이야기요. 외롭고 두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이제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는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짐이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담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반찬을 건넸고 아들은 익숙한 듯 젓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들 사이엔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마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봄의 기운은 동네 골목마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느 때처럼 복지센터로 향하는 길에 작게 핀 민들레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아주 오래전 작은 공간에서 눈을 떴을 때 창밖에 보였던 그 민들레가 떠올랐습니다. 그땐 그 작은 꽃조차도 낯설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 안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그는 이제 아이들과도 노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어떤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처를 완전히 치유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득 찾아오는 기억 속 장면들이 밤을 깨우기도 했고 이름 모를 감정이 가슴을 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두운 기억 안에 머물지 않겠다고. 하루는 센터에 초등학생 아이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픈 기억도 글로 쓰면 좀 괜찮아져요? 그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많이. 글은 속마음을 바깥으로 꺼내주는 일이거든. 아이의 눈동자는 신기하다는 듯 반짝였고 그는 아이에게 작고 귀여운 공책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 글을 선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마주 앉은 아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엔 내 안의 이야기들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그게 누군가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글을 계속 쓰고 싶어요. 이게 내 길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앞으로도 많은 길을 걸을 것이고 그 길에서 또다시 외롭거나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그는 새로 마련한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뜨개질을 하며 조용히 그의 숨소리를 들었고 그 숨소리는 더 이상 얇고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 차분하고 깊은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계절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계절엔 어떤 꽃이 피고 또 어떤 이야기가 쓰일지 기대하며 살아갈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고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였지만 그 누구보다 값진 이야기로. 초여름의 바람은 상쾌했고 햇빛은 따사로웠습니다. 창문을 열면 마당의 작은 화분들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곤 했고 정원에는 어머니가 손수 심은 라벤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퍼지는 향긋한 허브 냄새는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변화들 속에서 아들과 어머니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새삼 고맙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은 오래된 박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엔 과거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실종되기 전 입고 나간 티셔츠, 초등학교 시절 수상했던 상장, 낡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까지. 그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작게 느껴졌고 동시에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은 것을 흘려보냈고 그 안에서 그는 다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그 상장, 네가 받아와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아? 그날. 저녁엔 네가 스스로 국을 데워 먹겠다고도 했잖아. 아들은 웃으며 상장을 바라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모범적인 태도와 성실함으로 모든 친구들에게 귀감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사실 모두 어디선가 기억되고 있었다는 걸.
어머니가, 가족이, 또 자신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는 여전히 재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억들을 바탕으로 두 번째 책의 초고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소설 형식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기억을 잃고 낯선 가족과 살아가다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 그 안엔 그의 경험과 감정이 조용히 녹아 있었고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모두 현실 속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원고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졌고 가끔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더 아프구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엔 따뜻해요. 누가 뭐래도 끝이 따뜻하면 된 거잖아요.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도 과거의 자신에게도 하는 다짐 같았습니다. 긴 시간 끝에 도착한 평범한 오늘이 그 어떤 드라마틱한 살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젠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여름의 어느 저녁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벽지를 고르기 위해 동네 철물점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그의 방을 새로 단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벽지는 밝은 베이지색으로 골랐고 한쪽 벽엔 작은 책장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변화를 만드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오래된 집의 공기조차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방 정리를 마친 날 밤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길지 않은 글이었지만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오래 고민했고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엄마, 내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문을 열어준 게 엄마여서, 나를 잊지 않고 기다려준 사람이 엄마여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편지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어머니는 그 다음날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가슴팍에 꼭 안았습니다. 그 작은 편지 한 장이 그 어떤 말보다도 깊게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장마 전의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고 어머니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오래오래 옆에 있어줄 차례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또 다른 하루를 함께 맞이했습니다. 평범한 날들이 모여 특별한 삶을 이루는 시간 속에서 더는 과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지 않았고 미래의 불안도 그들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가혹했지만 그 작은 집 앞만큼은 언제나 안전한 안식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기온은 점점 낮아지고 습기는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가득 쏟아지던 햇살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아침 저녁으로는 창문을 닫아야 할 만큼 바람에 선선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한쪽에 있는 화분들을 창가로 옮기며 여름 내내 무성했던 잎들을 다듬었습니다. 그 곁에서 아들은 새로 출간될 두 번째 책의 교정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와 함께 작업하던 편집자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픽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심을 느낄 거예요. 재훈 씨가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책은 기억을 되찾은 아이가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기다림이 어떻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동시에 얼마나 외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는 어머니를 통해 그리고 자신을 통해 오래도록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는 자신이 대신 쓰고 싶었습니다. 책이 정식 출간되기 며칠 전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신과 함께 특별한 곳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별말 없이 준비를 마쳤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들판과 산, 오래된 간이역들의 풍경을 바라보며 아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예전에 엄마랑 아빠랑 나랑 같이 갔던 곳이에요. 유치원 다닐 때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기억은 아주 오래전 실종되기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이 문득문득 돌아올 때가 있어요. 명확하지 않지만 감정은 또렷해요. 따뜻하고 편안했던 순간들. 그 말에 어머니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아들이 그 감정을 기억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하루였을지 몰라도 그 하루가 어떤 이의 기억 속에서 삶을 버티게 해주는 근거가 되어준다는 것. 그것은 어머니에게 큰 위로이자 지난 시간을 지탱해온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기차는 작은 역에 멈췄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곳은 한때 함께 머물렀던 민박집이 있던 마을이었고
오래된 돌담과 자그마한 계곡,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키우던 닭장까지 여전했습니다. 민박집은 문을 닫은 지 오래였지만 그 앞마당에는 그때와 같은 위치에 노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엄마한테 처음 엄마 사랑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어렴풋한데 그 장면만은 자꾸 떠올라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되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억은 때때로 잔인하게 사라지지만 어떤 감정들은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 순간 확인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아들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는 다 쓰지 못한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의 지난 몇 년의 시간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다시 불러줬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며칠 뒤 두 번째 책이 서점에 나왔습니다. 첫 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진심이 전해진다는 독자들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아들은 한 강연회에 초대받았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어머니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이야기를 들어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을 믿어준 사람, 제 존재를 기다려준 사람. 그 사람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객석 어딘가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던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박수가 퍼질 때도 그저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확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과 이 아이는 이제 진짜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안도. 무대 위의 아들은 이제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를 보며 마침내 자신의 마음도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누구의 기억 속에서든 온전히 완성된 하나의 이야기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짙어지자 바람에는 단풍의 냄새가 실렸고 거리는 나뭇잎이 흩날리는 낭만적인 풍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은 주방 창문을 열어 선선한 공기를 들여보냈고 어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호박죽이나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계절의 변화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하루는 한편의 긴 시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사를 해볼까 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을 바라보자 그 말이 단순히 공간을 옮기고 싶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걸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글 쓰는 공간도 따로 갖고 싶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연습도 해보고 싶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도망치듯 떠나려 했던 과거의 이사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네가 너를 키울 시간도 필요하겠지. 집에서 나가더라도 자주 올 거지? 그 질문에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 집은 제 마음의 고향이니까요. 이사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을 계약했고 필요한 가구는 대부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직접 살림을 꾸려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마치 아이를 유치원에 처음 보내던 시절처럼 마음 한켠이 시큰했습니다. 그만큼 이 변화는 두 사람에게도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이사 당일 어머니는 따뜻한 밥을 싸서 들려보냈습니다. 그 안엔 평소 좋아하던 제육볶음과 나물 반찬, 계란말이가 곱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오랫동안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너만의 시간을 가져봐야지. 그날 밤 아들은 새집의 창가에 앉아 불을 끄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의 대화, 그것들이 낯설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들 속에 자신도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원고는 이사 후 더욱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리듬.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그는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다듬어갔습니다. 글은 예전보다 더 깊어졌고 문장 하나하나에 확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머니와의 약속대로 그는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을 찾았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밥을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매번 집을 떠날 땐 어머니는 손에 뭔가를 꼭 들려보냈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 손글씨로 쓴 차 목록 혹은 작은 캔들 하나. 아들은 그것들을 소중하게 챙겨가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부적 같아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매주 한 개씩 줄 테니 안 오면 안 돼. 그들 사이엔 여전히 애틋한 끈이 이어져 있었고, 그것은 이사가 삶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계절이 점점 깊어지며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떠올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불안도 공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서로의 마음 안에 견고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것은 거리가 멀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아들의 세 번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손에 쥔 온기. 그 책은 기다림도 상처도 극복도 아닌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읽는 이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값지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맨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준 온기 하나.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온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점점 낮아졌고 바람은 얇은 코트를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움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어머니의 삶은 여전히 조용하고 안정된 궤도를 따라 흘러갔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가면서도 매주 마주하는 일요일의 시간은 변함없이 그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고리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은 작은 보자기에 정성껏 싼 반찬을 들고 집을 찾았습니다. 주방엔 이미 어머니가 끓이고 있던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로 재운 오는 날이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엄마 반찬을 싸오네. 아들이 웃으며 말하자 어머니는 익숙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맛은 아직 내가 이기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눴고 아들은 요즘 작업 중인 신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을 위한 짧은 이야기집이었고 실종된 친구를 기다리는 한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다리는 사람도 잊지 못한 사람도 결국 같은 외로움 속에 있다는 걸 쓰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이 그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더 이상 자신만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의 삶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 새삼 놀랍고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아들이 실종되기 전의 사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두 사람의 손길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사진 앞에 이르자 아들이 가만히 멈췄습니다. 그 사진은 자신이 4~5살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몇 번 꿈속에서 본 장면 같기도 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네가 유난히 밝았어. 아마 네가 기억하는 행복 중 가장 처음이 그날이었는지도 몰라. 아들은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그때보다 더 편해요. 어릴 땐 몰랐던 걸 알게 됐고 그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모든 시간을 견뎌낸 보람을 느꼈고 자신의 자리를 놓지 않고 지켜온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해의 마지막 주 아들은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온기가 올해의 독립문학상 후보로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상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는 사실이었고 그는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누군가 기억해준대요. 수화기 넘어 어머니의 숨소리는 작고 고요했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너를 기억해주는구나. 그게 참 오래 걸렸네. 그래도 기다릴만 했죠? 응. 아주 많이. 그해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함께 새해맞이 떡국을 끓였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고 아들은 반쯤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온 사람에게 따뜻함이란 단순한 온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주었다는 확신이 주는 감정이라는 것을.
그들의 한 해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다음 해의 첫날은 변함없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우냐, 일어나. 해가 떴어. 응, 엄마. 이제 진짜로 좋은 날이 올 것 같아. 그 말은 약속처럼 미래를 향한 문을 여는 열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진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기억을 잃었던 아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사랑과 용서,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부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잊고 있었던 감정, 놓쳤던 소중함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가슴 먹먹한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함께 울고 웃을 준비 되셨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